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소하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작심삼일 요양보호사 합격 비법 노트 벌써 절반 지나고 있는데요. 자, 저희 8장 챕터 8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달달 외울 것이 아니라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여러분 의사소통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렇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근데 여러분 언어가 더 많이 차지할까요? 비언어가 더 많이 차지할까요? 자, 압도적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언어는요, 그냥 말이나 글, 요런 거예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다 의사소통할 수 있는 표현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쁜 말이나 이쁜 글을 쓰더라도 그 자세, 태도가 불량하다 생각하면 상대방이랑 얘기하기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인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비언어적인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의사소통할 때 주의할 점 뭐냐면요. 비언어적인 표현은 언어만 단독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용모가 단정한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잖아요. 사람을 뽑을 때. 자세나 태도도 그렇고, 말투, 얼굴 표정, 손짓, 몸짓, 눈짓, 목소리 크기나 뭐 근육을 쓰는 실룩거림이라든가 으쓱거림, 웃음소리, 크기도 위아래가 데시벨이 다르잖아요. 뭐 눈물 같은 것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표정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대상자의 비언어적 표현은 우리가 왜냐하면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은요. 언어적인 표현이 조금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언어적 표현을 우리가 더 잘 캐치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력, 청력 같은 감각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잘 익혀두면 우리가 의사소통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자세히 눈 맞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눈을 당연히 마주보고 눈 맞춘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다른 부분을 보지 마세요. 눈을 보던가 아니면 미간과 미간, 그러니까 눈과 눈 사이 미간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얼굴 표정 같은 것도 상대방과 의사소통할 때 되게 중요한, 우리가 되게 경청하고 공감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다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뭐 눈맞춤, 얼굴 표정 이런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세 같은 것도 그렇고 어조. 원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기 전에 10대 때, 20대 초반을 생각해보면 말이 굉장히 빠르고 하고 싶은 말만 뱉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강의를 하게 되면서 약간 아나운서들의 스피치를 따라하고 실제로 많이 연습을 했어요. 어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화한 목소리, 중저음인지 하이톤인지 발음이 어떤지 속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언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건 좀 달달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착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외형, 용모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언어 비언어적인 표현을 해봤다면 우리가 사실 이것 때문에 언어 비언어를 배운 거예요. 자, 의사소통 방법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라포입니다. 라포. 여러분, 이제 라포 형성한다라고 하면 라포는 친근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대라고 하는 마음이 연결된 상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관계 호감, 상호 신뢰 이게 사실 처음에 어느 정도로 유대관계를 갖게 되고 친밀관계를 갖게 되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라포 형성은 특히나 초반에 중요합니다. 초반.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이 방법을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체 언어를 어른에게 맞출 때 어른의
언어로 아이들에게 마침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유치원 친구들하고 똑같은 눈높이 상에서 언어를 맞추잖아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눈 맞춰야 된다 그랬죠? 호흡의 리듬 맞추고 천천히 얘기를 하면서 신체 언어, 비언어적인 거 살핀다고 했죠? 그리고 몸을 앞쪽으로 기울여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자세를 어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뭐 관조 상태에서 몸을 뒤로 젖히면서 눈을, 이건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어찌됐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첫 번째가 라포 형성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을 했을 때, 의사소통을 시작했을 때 경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먼저 라포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경청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대감, 친밀감을 형성했어요. 즉 라포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솔직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들어주는 거예요. 자, 경청을 잘한다 라고 하는 거는 항상 마음을 열어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고, 그죠? 상대방에게 좀 집중해. 워낙 이거 타고 태어난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좀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훈련이냐면요. 자, 일단은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말하는 순서를 지키고요. 우리가 1, 2, 3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 먼저 내가 한 번 말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2번 말하고요. 우리가 3번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경청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이란 단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야기를 끊지 않아요. 그리고 논쟁에서 수용하는 거 중요해요. 그 주장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거, 오감을 동원해서 우리가 좀 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비판적인 태도를 버리고, 역시 이것도 수용이란 단어랑 다 연결돼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동안 경청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뒤에서, 자, 공감이 나오거든요. 공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상대방이 느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네네네. 뭐 일본 사람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계 어디나 경청을 하고 나면 내가 잘 듣고 있다라는 표현을 공감으로 표현하거든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공감을 좀 자세히 하면요. 상대방 말에 대해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걸 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역시 여러분 앞에서 수용이라는 단어. 우리가 뒤에도 수용이란 단어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참에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척하고 이런 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냐면요. 세상에 내가 정답이 아니거든요. 상대방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도 내가 공감을 못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오케이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수용이라는 거고요. 자, 공감 능력.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는데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의 일을 나의 생각,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같이 울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저게 어떤 감정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바람직한 공감 보시면 충분히 경청을 하고 요거를 좀 요약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들었고 공감해주고 있구나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요약해서 다시 옮기는 것뿐이지만 이렇게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공감이기 때문에 요약할 때 그런 게 전제가 된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하기라고 하는 거는, 자, 쭉 읽어봐 주시고요. 여러분, 말하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옵니다. 나전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상대방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궁극적 결론은 뭐냐면 상대방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나전달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예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쉬운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카톡을 갖다가 친구 잘 찝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야, 너 왜 읽씹해? 읽고 왜 씹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는 씹은 적 없는데? 답장 깜빡하고 못했어. 이러면 되게 어색해져요. 그런데 나전달법으로 얘기를 하면 자, 여기 1, 2, 3번 돼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2번부터 출발해요. 자, 너가 카톡에 답장이 없어서 내가 너를 엄청 걱정했어. 이렇게 나에게 미친 영향을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면 상대방은 제가 걱정하니까 답장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전달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약에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함께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기다리는 동안 내가 너무 걱정했어.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앞으로 약속 시간을 잘 지켜달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비난받지 않고 내 행동을 고치라고 하는구나라고 알아들을 수 있게 누구의 영향? 너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빴다 이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나에게 미친 영향, 감정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전달법은 주의사항이 뭐냐면 부정적, 비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부정적 정서로 강요하지 않고 그리고 본심을 전달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지만 이성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요건 똑같죠. 부정적인 비난 똑같은 거예요. 평가하지 않은 태도. 그리고 나전달법으로 말하고 나서 다시 경청을 취하게 돼요. 상대방도 얘기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나전달법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말하기에 나전달법 여러분 정확히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침묵은 어떨 때 말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적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울고 있는데 계속 거기다가 얘기하면 눈물을 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울 수 있게끔 휴지 한 장 준다던가 안 그러면 뭐 동성일 때 손을 꽉 잡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가활동 지원을 하도록 해요. 여가활동. 우리 어르신들이 재미가 없어요. 사는데 어떤 도전 같은 것도 많이 안 하게 되고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여가활동을 우리가 돕는 것도 요양보호사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여기부터 보셔도 나머지 쭉 읽으시고 여기부터 보셔도 돼요. 자, 요거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개발활동, 가족중심활동, 종교를 참여하는 활동, 사교 오락활동, 운동활동, 소일활동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개발은 여러분 책 읽고 독서하고 똑같죠? 그림 그리는 거, 서예교실 다니는 거, 시 낭송, 악기 연주, 백일장, 미녀교실, 창작활동 이런 것들이 다 배우고 내가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이걸 자기개발활동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소풍이나 대화, 외식, 나들이 이런 걸 가족중심활동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종교 3대 종교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교회를 간다거나 성당에 간다거나 절에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종교 참여활동이 있고 사교 오락활동은 대표적으로 연극영화 음악회 전시회 박물관 같은데 그쵸? 그 다음에 운동활동은 체조 가벼운 산책 같은 거예요. 소일거리 같은 경우는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TV 시청 이런 것들이 소일거리에 들어가요. 퍼즐놀이, 종이접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개발활동 중심으로 외우시고 이제 나머지들은 좀 분류하기 쉬우시잖아요. 이게 시험에 한번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되게 많은 분들이 틀리셨는데 장기 요양 대상자들의 여가 활동 유형 중에 자기개발 활동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되게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자기개발 활동 뭔지만 잘 아셔도 나머지는 다 구별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쵸?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노인의 여가 활동 이 뭔지 알아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어떻게 돕냐라고 하는 거면 일단 첫 번째는 좀 전에 썼던 요 유형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통
여가 생활 뭐 하실래요? 이러면 막 생각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체크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이것저것 성향에 맞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대상자가 선택을 하면 우리가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여가 활동을 활발한 걸 많이 못하죠. 심신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노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가 활동을 조금 줄여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시고요. 요즘에는 뭐 주야간 보건센터, 요양시설 같은 데서도, 어떻게 하냐면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욕구에 맞게 요구도, 내가 원하는 거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많이 권유를 드리고 조금 더 능동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생활 활력소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은 무엇이냐면 챕터 8입니다. 의사소통과 정서 치유, 여가 생활까지 같이 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